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문화, 특히 한국 불교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고려 불화를 가지고 고려 불화에 나타난 어떤 미학과 그리고 그 어떤 그 깊이 있는 우리 결론적 불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떤 그 불교 문화의 마지막 종착지 같은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우리 고려 불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의 한국의 문화와 어떤 예술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런 그 한류의 시대에 그 한류학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구해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우리 고려 불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저는 뭐 불교 그 미술사를 연구하거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고려 불화에 대해서는요 정밀한 어떤 그 미술사학의 정통한 공부를 설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눈에 보면 이 고려 불화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 격이 다른 격의 세계에서 아주 우뚝하니 솟아있는 최고의 그 걸작품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이니까요. 충분히 저도 이야기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들을 한국학 에세이라고 하는 글로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오늘은 이제 이 제목이 제가 약간 좀 과한 제목으로 한국학 에세이 글을 썼었습니다. 일본은 국립중앙박물관, 우리 용산에 있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별관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제가 글을 썼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의 정말 엄청난 문화재들이 그 다음에 우리 미술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한국의 정신문명과 문화 그 예술이 이 정수들이 일본에 많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뭐 일본이 약탈해 갔다 그 다음에 뭐 다 챙겨갔다 이렇게 하지만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일본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문화재들을 우리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해 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유지 보존을 해줬다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별관이라고 하는 다른 예술 소장품이 있는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죠. 여기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 이제 백제관음이라고 하는 거와 고려시대 때의 불화인 수월관음도이거든요. 이런 작품들은 정말 우리나라에는 현존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대규모라든지 이런 엄청난 그런 문화재들은 한국에 없지만 그래도 일본에 그래도 남아 있어서 우리 이 백제 시대나 우리 고려 시대에 불교 미술, 불교 문화의 수준이 어디에까지 가 있느냐 알 수 있게 해주는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 중요한 작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늘 한류였던 섬나라 일본이다. 일본은 한류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의 것은 항상 일본은 좋아했고 조금이라도 가져가서 자기들이 완상하고 아주 그 참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역사들이 역사 내내 있었습니다.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놓고 사회 각층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스크린 쿼터제하고 우리 영화를 지킬 수 있느냐, 뭐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뭐 일본 문화들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걸 서로 경쟁을 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막 걱정도 많이 하고 했지만 외색 문화가 한국을 집어삼키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결과를 얻고 보니 정반대였다. 한국에서의 일본 문화 열풍은 미미했고 일본에서는 거대한 한류의 확산 현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이때부터 친한파들이 대거 양상되기 시작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한일 간의 문화교류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싶다. 한일 문화교류가 있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일본에서도 한류 열풍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죠. 한국의 문화예술계는
일본에서의 한류가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광폭 행보를 내딛기 시작했다. 뭐 일본이 먼저냐 중국이 먼저냐 이런 그 부분적으로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류가 크게 확산됐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는 한국 문화 예술의 세계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일본에서 한류가 유행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그 깊이 있는 문화 예술의 힘이 있다는 거를 일제시대와 6.25와 어떤 가난 속에서 잊고 지냈던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문화민족인지 그것을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었고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시절에는 이런 걱정을 했으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그다음에 DNA 속에 있는 어떤 이런 창의적인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맞물려서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이런 세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너무나 좋아하고 전 세계가 전 모든 대륙이 한국의 문화라고 하면은 믿고 보는 그런 장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썼어요. 세계가 한국 문화의 기표를 알아차리기 시작한 사태가 바로 한류다. 이제 알아차렸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낌새를 알아차린 거예요. 아, 저 한국이란 나라 보통 나라가 아니다. 저 나라가 뭐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예사롭지가 않아. 이게 뭔가 클래스가 굉장히 높고 수준이 아주 그냥 그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그 믿고 볼 수 있다. 뭐든지 일단 한국에서 뭔가 나왔다고 하면 일단 보고 보자. 이런 형태의 문화의 현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뭔가 말이죠.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기미를 봤다고 할까요? 조짐을 봤다고 할까? 낌새를 차렸다고 할까? 이런 그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다시 스님이 돼서 대학교를 다시 입학해가지고 또 그 동국대학교의 중앙도서관에 가면 말이죠. 이런 도록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교에 관련된 책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동국대학교를 다시 대학을 다시 다니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도록을 보다가 이 백제관음이라고 하는 이 불상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도록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동국대 불교학부를 다니고 있을 때였다. 뭐 한 2004년 뭐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에 다무라 문고에서 다무라 선생이 이제 한국의 동국대에 기증한 그 문고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미술 관련 책들을 찾아보다가 문득 백제관음이라는 하는 도록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펼쳐서 볼 수 있는 백제관음상의 긴 브로마이드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7세기 백제시대의 목불이 일본에 이렇게도 잘 보존되어 있었다니. 너무나 목불이에요. 600년대의 그 예술 작품이고 불상인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그때 당시에 목불은 거의 잘 없잖아요. 그게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이름이 백제관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첫 만남에서 굉장히 이렇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책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펼치면 브로마이드로 이게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백제관음은 이제 키가 큽니다. 길죠. 늘씬한 길게 돼 있는데 이렇게 브로마이드를 쫙 펼쳤는데 너무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런 불상이었어요. 이 지금 더군다나 이 목조 관음보살 입상은 높이가 209cm, 2m가 넘어요. 되는 엄청난 대작이었고 참으로 아름다운 조형미를 자랑하고 있었다. 학창시절 백제 역사를 배우면서 왜 이 불상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들어보지 못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다. 백제관음상이 모셔진 곳은 고구려의 담징 스님이 그린 금당벽화. 1949년에 이제 화재로 소실됐잖아요. 우리 금당벽화에 대한 얘기를 역사적으로 많이 배운 바 있죠. 그 똑같은 장소에 있는 거죠. 나라의 호류지, 법용사였다 이러겠어요. 지금 말이죠. 여기 우리 BTN 사장님이신 구본일 사장님이 일본에서 불교 미술 공부 다 하신 분이잖아요. 와세다 대학에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BTN 30주년이 됐는데 BTN에 오래 몸담고 일을 하셨던 분들을
지금 다 이렇게 특별하게 휴가를 줘가지고 지금 2025년 6월 초까지 지금 이 일본의 말이죠. 나라 국립박물관에서 초국보전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국보 가운데도 국보 오브 국보인 거죠. 초국보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전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불교 TV에 두 조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며칠씩 일본 성지 순례도 하시고 이렇게 그 국보전을 초국보전을 보고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이 뒷면입니다. 뒷면. 그러니까 잘 나오지 않는, 일반에 공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백제 관음이 나라 국립박물관에 지금 이제 전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뒷면 사진입니다. 이게 뒷면에 이게 광배가 있고 이게 지금 이 목불로 돼 있는 장면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전시가 됐는데 저는 아쉽게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좋아했던 브로마이드 사진만 보고 너무 좋아했는데 가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보내주신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봤는데요. 이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 있잖아요. 인간의 조건의 그 저자인 앙드레 말로가 일본인 중에 이 불상을 보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부러 이 지역을 방문하는 이들도 많죠. 이 앙드레 말로는 일본 방문했을 때 이런 말 했다 그래요. 만약 일본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고 할 때 당신이 하나만 들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잡겠느라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주저없이 백제관음상이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 앙드레 말로가 뭐 소설도 많이 쓰지만은 예술 평론도 많이 하는 그런 인물이죠. 하나만 골라서 가라. 그러니까 일본은 늘 언젠가 지진이나 이런 걸로 일본 침몰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널리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일본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유물들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잖아요. 세계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고 수집도 많이 했고 우리 것도 많이 지금 보존돼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나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앙드레 말로는 백제관음상이라 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좀 자세하게 보시면 이 정밀하게 이 여러분 감로병 보십시오. 여기 손가락들 보십시오. 야, 이게 진짜 우리 제가 목불로 저렇게 깎았는데요. 이게 이제 백제관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백제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백제에서 제작을 했거나 아니면 백제에서 도레인이 넘어가서 백제와 일본은 굉장히 여러분 지역적으로 신라보다가 백제가 훨씬 일본과 가까워요. 그거는 자연적인 지형 상태입니다. 우리가 백두대간이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쭉 흘려가서 지리산으로 쭉 이렇게 산맥이 흘러간단 말이죠. 이 산맥이 이 목포를 거쳐 가지고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이 기운이 밑으로 일본이 휴슈 지방, 맨 밑에 휴슈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거꾸로 기운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대륙의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 쪽보다 백제 쪽에 이 기의 흐름이, 땅의 흐름이 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신라보다 백제가 더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국왕이 우리는 백제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이미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백제와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지리적인 형상이 있어요. 이 땅이 가깝다고 해서 가까운 게 아니라 기운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백제관음이라는 것도 틀림없이 어떤 교류가 더 많았고 도레인이 갔거나 제작해서 갔거나 제작할 수 있는 분이 넘어가서 제작했거나 그랬기 때문에 백제관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어떨 때 이제 이 백제 거는 너무나 항상 좋았기 때문에 백제라는 이름이 붙으면 무조건 다 좋은 거, 뭐 이렇게 베스트 이런 의미로 쓰여가지고 특히 백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제일 좋은 불상이다. 이런 뜻으로 썼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얘기하는데 그랬다고 한다면 벌써 그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흔히 말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옷이 있으면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장삼계의 에르메스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걸 영원히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단 말이죠. 그냥 별명이지. 그래서 이 백제관음이라고 했던 그냥 보통 그 연유로 붙여진 이름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예술적 작품의 어떤 그런 형태를 놓고 봤을 때
틀림없이 백제와 관계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동양의 비너스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세계적인 예술 평론가가 일본 최고의 예술품으로 앙드레 말로가 백제 관음성을 지목하자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저런 사람들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코멘트가 그래? 일본에서 그러면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로가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됐을 겁니다. 백제인의 영혼이 담긴 깊은 미소를 그의 신미한이 대서특필해 낸 것이다. 여러분, 우리 백제의 미소 아시죠? 현재 일본인들은 백제 관음상이 백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호류지의 고문서와 각종 연구를 보면 백제가 보낸 불상이 명백해 보이는데도 말이다. 이게 자료들이 많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가 있으면 또 일본에서는 잘 안 보여주고 숨깁니다.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 자꾸 없애죠.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식민지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걸 해서 굉장히 증거가 있어야지 논문이 되고 책이 되고 역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증거를 먼저 없애고 나서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나서 실증사학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있는 자료를 없애놓고 실증사학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반박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부연돼서 조금 다르게 남아있다든지 외워서 이 기억 속에 있던 거를 기록해낸 거라든지 뭐 이거는 후대에 쓴 것이지만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역사 문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없애고 난 다음에 새로 이 기록이 돼서 그 역사적 그 시기는 가깝고 오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실증사학이라 그래서 빼버린다면 역사 연구에서 빼버린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자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백제의 미소를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여기 백제 관음상에 나타난 은은한 미소 보이시잖아요. 참 직접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멋진, 그죠? 예, 우리 백제의 미소라고 할 수 있는 서산 마의 삼존불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미소, 그렇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번에 기억나십니까? 이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 또 다른 보살상이 이번에 전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 얼굴들 보면 지금 얼굴이라고 해도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모던한 모습. 이게 다 백제의 미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가져온 어떤 그 전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호암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들을 볼 때 어떤 이제 백제인의 미소라고 하는 이 양상이 한번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대문이 아닌가. 전공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미소, 세계가 한국인의 예술혼에 대해서 낌새를 채기 시작했다. 뭔가 저 나라 뭔가 있다. 저 나라 뭔가 어떤 엄청난 어떤 이 저변 밑에, 땅 밑에 깊이 있는 어떠한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미 이제 감을 잡았어요. 전 세계인들이 감을 잡았습니다. 한국 거, 이거 예산일 아니야. 이렇게 지금 알게 됐다는 게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난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화 현상으로서의 한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류학이라는 말을 하자는 거는 뭐냐면 이 한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음악, 미술, 드라마, 영화 이런 거를 분석하자는 뜻이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한류의 기저에 있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한국학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한류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다시금 설명해 가지고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건 한국학 전반에 대한 것을 다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불교죠. 한국 불교가 가장 근간에 있고 유교도 해당하고요. 우리나라의 민속이나 모든 부분에 해당하지만 불교 빼고 어떻게 한국학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불교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류학.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음악, 미술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러한 예술 창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예술혼 정신의 기저에 있는 동일한 어떠한 형태가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류가 나타났다는 걸 설명하는 게 이제 한류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10년, 20년 지났을 때 우리가 이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서양인들이 그냥 그들이 보고 연구해가지고 얘기한 것이 그냥 정설이 되어버리고 우리 것은 진정한 어떤 이런 그 근본적인 연구가 우리에게서 안 됐을 경우에는 빠지게 되는 우리의 정신 문명이 생기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꼭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아주 전폭적으로 우리가 다 연구를 하고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 불화예요. 조금 전에 이제 백제 관음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인이 또 아니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하나 지금 이 고려 불화는 또 이름이 고려 불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이제 그냥 고려께 맞아요. 처음에 이게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시죠? 고려 불화가 한 점도 없었어요. 70년대까지. 그랬기 때문에 이게 중국 불화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가장 좋은 불화인 줄 알고 막 수집도 하고 했다는 거죠. 이 한국에 지금 현상적으로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정식으로 고려 불화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오늘 얘기하려고자 했던 중심이 이제 이 수월 관음도입니다. 이 얼굴 부분만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20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현존하는 최대 크기의 고려불화 수월 관음도 요 앞으로 요 그림이 말이죠. 이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419 그죠? 거의 뭐 4m 이상 전시되었을 때 미국에서 전시되었을 때 뉴욕 타임즈에서는 모나리자에 필적한다라는 극찬을 보냈다는 거예요. 큐슈 사가현 카가미 신사, 카가미 진자에 보관된 이 수월 관음도는 1310년 고려 충선왕의 왕비인 숙비 김씨가 궁정화원 8명을 동원하여 제작한 것으로 고려인의 신심과 발언이 응축된 걸작이다. 이게 지금 다 화기에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연대와 제작 장소와 뭐 이런 거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2009년 통도사 성북박물관에서 전시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쉽게도 이 거룩한 작품을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이제 선원 다니고 나와서 뭐 그럴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소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2023년 9월 일본 큐슈 국립박물관에서 숭고한 믿음의 아름다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교 미술 특별전에 고려불화의 백민 이 수월 관음도가 전시되었고 때마침 제가 소속된 동국대 불교학술회 HK 플러스 연구단이 이곳으로 자료조사를 떠나게 되어 감격적인 해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이제 2023년에 일본 큐슈 박물관에서 이 전시할 때 직접 가서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렇게 이건 뭐 신문 기사에 나온 거 이게 사진 찍을 수 없어가지고 기사에 나온 건데 사람이 서 있을 때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고려 불화를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큰 불화는 못 보지 않았습니까? 거의 5m 가까이 되는 이런 그 고려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 불화는 일반적인 불화하고 다르다는 것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작이 있다니요. 이게 지금 미국에 전시가 됐을 때 서양의 모나리자가 있다면 동양의 고려 불화가 있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인정을 받았던 바로 이 고려 불화가 이 가가미 신사에 있는 그 불화가 이렇게 우리가 제가 가서 전시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고려 시대 왕의 그 숫비가 궁정에서 분명히 제작했다는 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화기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숭고와 거룩, 이제 감격한 해우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모나리자가 있다면 한국에 수월 관음도가 있다. 이제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작품 앞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제가 이제 직접 가서 그랬습니다. 선사들의 양구와 같이 말없이 가만히 있는 양구와 같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사실 다른 작품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번 생에 직접 한번 본 것만으로도 그저 만족했다. 요 앞쪽에 이렇게 앉는 의자가 좀 있었어요. 다른 작품도 좋은 작품 많았고 우리가 그 같이 갔던 그 미술사 전공하신 선생님, 교수님도 있어가지고 다른 설명도 듣고 했지만 이 앞에 그냥 넋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한참을 넋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번 그 직접 실제의 이 고려불화를 이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로 큰 고려불화를 보았다는 것만으로 해도
저는 그냥 만족했습니다. 한참을 여기 앉아가지고 거의 뭐 참선하다시피 그러고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작이 아우라라고 했어요. 내가 고려불화를 직접 보고 처음 충격을 받았던 것은 2010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세계 44개국에서 모은 61점의 고려불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전시회에서였다. 고려불화를 제대로 처음 봤어요. 700년 만에 해후라는 제목으로 열린 고려불화 대전 특별전에 단걸음으로 달려가 보았는데, 그때 나는 발터 벤야민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가 말한 원작이 갖고 있는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라고 하는 법열을 느꼈고, 고려불화를 한 점만 보아도 보살이 된다는 말을 믿기로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불화를 제작하는 이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과 보살님과 어마어마한 이 불세계를 현현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불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 숭고한 어떤 엄청난 그 신심이 생기고 어떤 내 마음의 근본에 있는 이 자성짜리 이 그 진여의 세계가 그 불화를 보면서 랑데뷰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열애가 출현하고 부처님 세계에 있는 그 기운이 나에게 와닿고 뭐 이런 엄청난 어떤 그 만남의 장이 벌어지는데 직접 사진이나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실물을 이렇게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 그죠? 아무리 복제를 많이 하고 뭐 사진을 잘 찍고 해도 원작을 보는 그 아우라에 근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전시 작품 있으면 늘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았을 때 그때 이게 이 포스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불화들 이렇게 다 같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보았는데 이 보일락말락하는 가는 붓에 한 올 한 올 흰색 안료로 정교하게 그려낸 시스루, 요즘 말하면 시스루잖아요. 이 안에 그 이 얇은 천 안에 그 색깔들이 그 안에 다 보이는 시스루의 그 투명 너울은 그야말로 섬세하고 절묘했다.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는 천이 그 은은한 색채와 고매한 분위기는 고려불화에서만 볼 수 있는 불신과 예술혼의 결정체였다. 일명 물방울 관음이라 불리는 일본 센소지 소장의 수월 관음도는 해허스님 작품, 고려시대 해허스님 작품으로 일본에서도 공개하지 않아서 일본 학자들도 보기 어려웠던 작품이라고 했다. 관음보살이 바위에 앉아있지 않고 입상 형식으로 서 있으며 원형이 아닌 길쭉한 물방울 모양의 신광, 몸에 이게 나타나는 광배인데 물방울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독특한 양식이었다. 나도 모르게 불화 즉 고려다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불화가 고려 그 자체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이 물방울 관음이에요. 이게 수월 관음인데 이름이 물방울, 이렇게 물방울처럼 안에 있다 그러는데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정말 아주 신묘한 시스루. 그러니까 수월 관음도 보통 보면 이제 선제동자가 입법계품에, 화엄경 입법계품에 항상 가운데에 십회항품의 가운데 있는 거기에서 딱 관세음보살을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장면이 만나는 그 장면이 보타락가산에서 물을 가볍게 가까이 하고 있고 앞에 있는 이 동자가 이 선제동자잖아요. 그 남순동자 선제동자인데 항상 이렇게 화엄에서 관세음보살 만나는 형태로 돼 있어서 보통 수월관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인데 서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물방울 관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미진유 함시방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물 한 방울이 바다요, 바다가 물 한 방울이고 이 물방울 하나 속에 세 개가 담겨 있고 전 세계가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보현보살의 84,000 모공차례, 털구멍, 숨구멍 하나하나에 불세계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지요. 이 엄청난 이런 작품들이 이게 바로 그냥 제작하신 고려 스님의 이름이 그냥 딱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이 작품을 직접 보았습니다. 고려불화는 종교와 예술이 만나서 탄생시킨 향상처이자 인간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처라 할 만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고려불화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고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점의 작품도 소장하지 못했었다.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구입과 수집을 통해 현재 국내에 20여 점 정도를 소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고려불화는 총 160여 점이 현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80%는 일본이 소장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 10여 점이 있다고 한다. 이 정확한 그 수치는 몇 년 전에 쓴 글이라서 뭐 조금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불상을 새로 제작을 하면 있는 불상을 우리는 예식을 이제 실제로 법회를 하고 그 부처님처럼 생각을 하고 신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작품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품보다는 더 중요한 부처님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하면 뭐 불에 태우거나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새로운 작품이 제작이 됐을 때 이제 이 사후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뭐 이렇게 일본에 가져갔을 수도 있지만 일본이 특히 약탈에 갔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자, 20세기 들어서 일본으로부터 구매와 기증을 통해 고려불화를 수집해온 미국의 미술관들은 고려불화를 중국이나 일본의 미술품으로 알고 있었다. 고려불화 연구 50년 만에 비로소 국적을 한국으로 재지정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려인만 그릴 수 있었던 고려불화. 그 독보적인 미의 세계는 불교 미학의 정점이자 한국 예술의 최고봉이다. 고려불화는 이제 한국 불교 미술의 백미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교 예술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건 뭐 전혀 수식을 덧붙인 과언이 아닙니다. 가마쿠라 시대의 승려 교내는 삼국불법 전통연기라는 책에서 인도,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상호 영향으로 일본 불교가 성립되었다는 삼국불교 사관을 제시하며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 여러분 불교 역사의 이 과정이 말이죠. 인도, 중국, 일본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그냥 중국의 아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국 불교의 역할을 무시한 한국 사상 부재로는 일제시대의 식민사관 정립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허황된 삼국불교론, 인도, 중국, 일본이라고 하는 삼국불교를 비판한 효성 조명기 선생은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라는 책에서 일본 불교의 특성을 한국 불교와 중국 불교를 현상 그대로 보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정리했다. 즉 한국 불교가 완성해 놓은 불교를 일본은 철저히 유지하고 보존해 온 역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 중국, 일본이라는 형태에서 여기가 한국이 들어가는데 인도는 서론이요, 중국은 본론이고 한국이 결론이고 일본은 유지 보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의 별관이다, 우리 거를 보존하고 있다라는 하는 말을 했던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조명기 선생이 이렇게 일본 불교의 특성을 설명을 했던 게 있어요. 이게 과하지 않느냐? 일본은 더하잖아요. 한국 불교 아예 배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건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일본의 고려불화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배제합니까? 일본에 있는 그 불상들, 위대한 불상들 일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유지 보존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한류학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 한국만의 어떤 결론을 내고 최고의 완성품, 마지막에 있는 그 정점에 있는 결정적인 어떤 최고의 단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이 지금 한류의 양상으로 슬며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은 흔히 자신들이 아시아의 문화 종착지임을 내세우면서 종착지 문화론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종착지 문화라는 것도 결국은 한국에서 물려받은 문화를 잘 유지하고 보존해온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일본 문화가 독특한 일본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보존의 어떤 중요한 것들이 한국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일본에서 한국 거를 싹 뺀다면, 우리가 전해주고 우리가 영향을 준 걸 싹 뺀다면 과연 일본 문화가 얼마나 남을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인도가 서론을 시작하고 중국이 강론을 펼쳐서 한국이 결론을 맺으며, 이게 육당 체남선의 논법입니다. 일본은 이를 잘 유지하고 보존해 왔던 것이다. 이건 효성 조명기의 논법이고요. 이게 아니겠느냐라는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서론, 본론, 결론, 일본은 유지 보존의 불교, 이렇게 종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나는 한국이 미학의 차원에서도 결론적 미학을 선보이고 있다고 확신한다.
석굴 사원을 보더라도 인도의 아잔타와 엘로라 석굴이 중국의 도난과 운강 석굴을 윈강 석굴을 거쳐서 한국의 석굴암에 이르면 석굴 미학의 결론을 완성하게 된다. 고려 청자가 보여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자 미학이 그러하고 오탈자 하나 남기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해인사 고려 대장경이 그러하다. 수없이 많은 경판들이 있고 경전의 세계가 있지만 한국의 해인사 고려 대장경에 딱 보면 완성품이 하나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뭐 고려 청자도 그러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여기에 얘기했던 석굴 사원도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방대합니다. 도낭 석굴이 이게 굉장히 방대하게 펼쳐졌다가 이렇게 펼쳐졌다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나로 내려질 때는 이제 무엇이 되느냐, 이 석굴암, 석굴 사원 같은 게 딱 아주 정수만 딱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종착지 문화는 그 종착지가 우리 거를 가져가서 유지 보존하면서 종착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나라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우리 걸 너무 무시하는 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우리 거를 사랑해주고 애호하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야? 그렇게 좋은 거였어? 이렇게 이제 되묻는 반문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고 봐요. 일본은 이미 예전부터 늘 한류였고 우리 것을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겨왔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인의 솔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미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섬세하게 어떤 그 미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죠. 우리는 그냥 또 새로 만들면 되지. 또 뭐 또 다른 그것부터 그래 가져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외구의 노략질,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에 발생한 약탈과 무단 반출, 경매와 기증동을 통해 이루어진 고려불화의 일본 반출의 역사는 그 뿌리가 깊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무단으로 가져가고 약탈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증해서 준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경매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경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들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일본의 한국의 이 문화재들이 있는 양상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요즘 이제 일본인들이 자꾸 안 보여주려고 그러죠. 일단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야 우리 거 무조건 줘, 돌려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숨기고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불화나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일본이 또 보존하고 유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또 공로가 조금 있으면 인정하자. 그래서 우리 박물관의 별관 정도로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자기네들 그 공로를 인정해 주자. 그리고 일본이 아시다시피 카미카제라고 하는 신풍이라 그러잖아요. 몽고가 침입했을 때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몽고 침입을 받지 않아서 이제 우리와 같은 그런 그 험난한 불에 타거나 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목불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보존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일본도 아주 사무라이들이 전쟁을 할 때는 불태우고 할 수 있지만 절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걸 안 태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본의 보관 중인 수많은 우리 문화재를 떠올려 보면 일본 열도 전체가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의 별관과 같음을 실감하게 된다. 일본으로 들어간 우리의 불교 문화재는 일본인의 불심과 미감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고 그들은 이를 목숨과도 같이 소중히 보존해 왔다. 여러분 보존하거나 이렇게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철저함을 좀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거의 잘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목숨과도 같이 소중히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가나자 몽고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우리의 어떤 이 서적 같은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필사본 같은 거 남아 있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한국 문화재를 더욱 사랑한 나라 일본. 을사늑약이 있었던 우리 지금 현재 을사년을 다시 맞아서 한반도의 자충령에 위치한 일본 열도에서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불상과 고려불화를 떠올려 본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는 왜 못 지켰고
우리는 왜 이렇게 험난했느냐? 물론 중국 옆에서 있는 나라 가운데 단일 민족 국가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일본은 또 벗어나 있고 침입을 좀 적게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제가 이제 그 백두대간 세계 단전론 얘기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좌청룡에 해당하니까 우리 맏아들 같아서 이렇게 주는 데에 일본에 주는 데에 그다지 아까워하지 않은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류들이 잘 일어나서 일본에 숨어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한번 다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의 앞에 있는 그 돌사자산 같은 거는 일본이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일본 어느 집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그런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전혀 공개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이제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본에 있는 문화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에 다시금 한국의 문화, 예술, 미학, 어떤 문명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전 세계인들이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도 가보시면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전 세계의 유명한 박물관들 약탈 문화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전 세계가 이제 지구촌의 하나의 공간이 됐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제 감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인간이 걸어온 이 과정들에 나온 어떤 이 심층적인 인간의 어떤 그 미감의 요소가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결합이 되고 어떤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과 어떻게 결부가 돼서 그러한 예술 작품들, 문화재들을 만들어냈는가라고 하는 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연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은 한 층이 벗겨졌을 뿐입니다. 한국의 정신이. 이제 이게 층층이 있는 그 지층들이 밑에 있는 정신과 함께 드러날 때 전 세계는 한국의 문화와 문명에 화들짝 놀라서 환희용약해서 춤을 추는 그런 시절이 곧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인은 한국을 더 연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자존감을 갖고 더 애착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학 에세이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